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권위 있는 니콜라스 패터슨 교수가 40년간의 연구 끝에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생존 민족이라는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전 세계 학계는 그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했고 동료 교수들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사례를 과대평가한다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 결과가 공개되자 국제학술대회장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발표 이후 세계 유수 대학의 학자들까지 앞다투어 한국의 생존 DNA와 집단 지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패터슨 교수가 한국에서 발견한 특별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버드대 역사학과 강당. 나른한 오후, 강의실 안은 졸음과 지루함이 코를 간지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강의실 바닥에 따스한 사각형을, 그리고 학생들은 반쯤 감긴 눈으로 교수의 입술 움직임만을 멍하니 쫓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니콜라스 패터슨 교수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패터슨 교수는 평소와 달리 두꺼운 서류 뭉치를 꾹 쥐고 있었어요. 그의 주름진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결연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강의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울리자 조는 학생들의 눈꺼풀이 하나둘 올라갔어요. 패터슨 교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40년 역사학자로 살아오면서 나는 수많은 문명과 민족의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이집트 문명의 신비로운 지혜, 그리스 철학의 뿌리까지. 하지만 내 모든 연구를 뒤흔든 발견이 있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교수에게 쏠렸습니다. 이제 강의실에는 더 이상 졸음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40년 연구 끝에 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인한 생존 민족이 한국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고 몇몇은 작게 키득거렸죠.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작은 나라 한국이라니. 누군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교수님, 농담이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패터슨 교수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어요.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내 명성을 걸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교실 뒤쪽에서 한 여학생이 당돌하게 외쳤습니다. 패터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강의 계획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하려고 해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젊은 여러분의 비판적 시각으로 검증받고 싶습니다. 교수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타임라인이 펼쳐졌어요. 한국은 5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들만의 언어와 문화, 정체성을 완벽하게 보존해온 거의 유일한 민족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수백 번의 침략을 받았지만 끝끝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냈죠. 패터슨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한민족만의 특별한 생존 DNA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패터슨 교수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글 창제와 관련된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훈민정음 해례본 이미지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문자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왕이 직접 나서서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어 모든 백성에게 가르친 나라죠.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게 정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많은 문명들이 자신만의 문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패터슨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질문 좋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을 보세요. 대부분의 문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거나 엘리트 계층만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문자예요.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지식 접근성을 혁명적으로 높인 사건이었습니다.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폐허가 된 서울 모습과 현대에 발전된 서울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났어요. 보십시오.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50도 채 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눈에는 의구심 대신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한국인은 위기 속에서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을 개발하고 교육의 모든 것을 걸었죠.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패터슨 교수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 사례가 아닙니다. 한 민족의 생존 DNA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죠. 한 학생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일본이나 독일도 전쟁 후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잖아요. 그것과 다른 점이 뭔가요? 패터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차이점은 자원과 지원 여부예요. 일본과 독일은 패전국이었지만 미국의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받았어요. 반면 한국은 훨씬 적은 지원으로 더 열악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죠. 게다가 분단이라는 부담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힘주어 말했어요. 한민족의 진정한 저력은 외부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인을 가장 강인한 생존 민족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패터슨 교수는 이제 강의의 열기가 무르익자 본격적으로 한국 문화의 특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에는 K-팝 공연 영상과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한류라는 문화 현상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교수는 자신의 현장 연구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영화 제작 현장, 드라마 촬영장에서 찍은 생생한 모습들이었어요. 제가 직접 한국의 K-팝 제작 현장을 방문했을 때 목격한 것은 놀라운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한 안무가는 단 3초짜리 안무 동작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3주를 꼬박 투자했어요. 연습생들은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연습하며 완벽함을 추구했죠. 학생들의 얼굴에는 의외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에게 K-팝은 그저 화려한 영상과 외모가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이미지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실력으로 승부하죠. 개인의 영광보다 팀 전체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정신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훈련합니다. 패터슨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대형 사고 후 사임하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책임화 문화입니다. 대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들리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누가 책임지나입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서구 사회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시스템의 문제를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책임자 개인이 먼저 사과하고 물러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이런 문화는 서구인에게는 과도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닙니다. 교수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이 책임화는 공동체 전체를 지키려는 본능의 표현입니다. 특정 개인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공동체의 안전과 존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무시되는 건가요? 패터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한국은 현재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만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한국을 위기에 강한 나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죠.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처음에 회의적인 분위기는 이제 깊은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외부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전시킨 생존 전략입니다.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것이죠. 패터슨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스크린에는 한반도 전체 지도와 함께 분단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38선을 사이에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남북한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남한의 풍경이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한국처럼 극단적인 상황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70년 넘게 전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실시간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며 단 30km 떨어진 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적대적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죠. 강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패터슨 교수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밤늦게 여성이 혼자 돌아다녀도 비교적 안전하고 총기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수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어요.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건 한국인들이 지닌 특별한 위기관리 능력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면서도 일상에서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는 놀라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패터슨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남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 비교 그래프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의 가능성입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만약 남북이 통일된다면 한민족의 잠재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한다면 어떤 강대국도 견줄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문명이 탄생할 수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통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남북한은 너무 다른 체제에서 오래 살아왔잖아요. 패터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물론 통일은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수반할 거예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 한민족은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어왔습니다. 단일 민족, 단일 언어, 5천년간 이어온 문화적 정체성은 강력한 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어요. 교수는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과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비교 분석한 연구였어요. 독일 통일과 비교할 때 한반도 통일은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동서독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통일 후 성장 잠재력도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패터슨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통일 한국은 천만 정예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민족의 끈질긴 생존력과 단결력이 완전히 발현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죠. 그의 열정적인 설명에 학생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처음에 의심했던 학생들조차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패터슨 교수는 잠시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강의에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지한 학문적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민족의 DNA에 새겨진 특별한 생존 전략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패터슨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스크린에는 새마을 운동 당시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도로를 닦고 지붕을 개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0년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세계 개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정부 주도였지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었죠. 우리 마을은 우리 힘으로라는 구호 아래 전국의 마을들이 경쟁적으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교수는 다음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의 자원봉사자들 모습이었습니다. 올림픽은 한국이 세계에 처음으로 제대로 얼굴을 내밀었던 순간이었어요. 전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행사를 준비했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죠.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민족적 과업이었습니다. 패터슨은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1997년 한국은 심각한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겁니다. 결혼반지, 상속받은 금귀걸이, 심지어 금메달까지 약 227톤. 현재 가치로 약 130억 달러에 달하는 금이 모였어요. 학생들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그들의 얼굴에 쓰여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나 민족주의를 넘어선 생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DNA가 작동한 거죠. 패터슨은 이어서 2002년 월드컵 당시의 거리 응원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붉은 물결이 도심을 가득 메운 장관이었어요. 2002년 월드컵 때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응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함성이 온 나라를 뒤흔들었죠.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응원이 아니었어요. 외환위기를 겪은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다시 일어서는 집단적 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교수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이 보입니다. 한국인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았죠. 이것이 바로 한민족 DNA에 새겨진 생존 전략입니다. 패터슨 교수는 이제 현대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그 대응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스크린에는 저출산 관련 그래프와 고령화 사회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단결력과 위기 극복 DNA가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은 또 다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바로 그것이죠. 교수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0.7명에 불과합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2.1명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죠. 이대로라면 2100년경에는 한국의 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들은 이제 패터슨 교수의 말을 모든 감각을 열고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 중국과 일본 사이의 치열한 경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 지정학적 압박까지 한국이 처한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아요. 패터슨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 과정에서 주목한 점은 한국인들이 이런 위기를 직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 앞에서 분열되는 경향이 있죠. 정치적 견해 차이가 더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폭발합니다. 교수는 세계 각국의 위기 대응 패턴을 비교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사회 갈등 지수와 한국의 위기 시 단결력 지수를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경제 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죠.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위기가 심각할수록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해보자라는 정신이 강해졌습니다. 패터슨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의 대응 사례로 넘어갔어요. 시민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K방역으로 불린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의 사진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서구 사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음모론이 확산될 때 한국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방역 지침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능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자발적 희생이었죠. 그의 말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에도 정치적 갈등과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크다던데요. 패터슨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맞아요. 한국 사회에도 분명히 갈등은 존재합니다. 진보와 보수 간의 정치적 대립,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제 연구에서 발견한 중요한 점은 외부의 위협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교수는 다시 IMF 금모으기 운동과 코로나19 대응 사진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순간들을 보세요. 정치적 성향과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진정한 강점이에요. 일상에서는 갈등하더라도 위기가 닥치면 하나로 뭉치는 능력. 패터슨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학자로서 제가 가장 놀란 점은 이러한 단결력이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역사적 생존을 위한 적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수천 년간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진화해온 것이죠. 교수는 마무리하듯 말했어요. 현대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국제, 정세의 복잡성 등 모든 위기도 결국 이런 DNA를 통해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니까요. 패터슨 교수는 이제 한국의 미래와 인류 문명에 대한 함의로 강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스크린에는 미래 우주 개발과 관련된 이미지들과 함께 인류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인류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도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인공지능의 부상, 그리고 언젠가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까지. 이런 도전들 앞에서 어떤 문명이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까요? 패터슨 교수는 잠시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답은 바로 한국과 같은 문명 모델입니다. 만약 인류가 우주로 이주한다면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정착할 민족은 바로 한국인일 것입니다. 이 대담한 주장에 몇몇 학생들의 눈이 커졌지만 이제는 처음과 달리 조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지하게 패터슨의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세요. 우주 환경은 극도로 적대적이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 능력. 둘째, 강력한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 셋째,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혁신성이죠. 패터슨은 우주 정착지의 가상 이미지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세 가지 요소는 바로 한국인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온 강점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외부 위협과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았고 위기 속에서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주었으며 반도체와 IT 분야에서 보여주듯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대국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패터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분명 미국이나 중국은 엄청난 자원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효율성입니다. 한국은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해요. 우주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자원 효율성이 생존의 핵심이 됩니다. 패터슨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다양한 국가의 위기 대응 효율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의사결정 속도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신속하게 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응 체제로 전환할 수 있어요. 반면 더 크고 다양한 사회들은 내부 갈등과 합의 도출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교수는 이어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개발 사례를 보여주었어요. 첨단 기술과 인간 중심 디자인의 조화를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를 이루는데도 독보적입니다. 그들의 발전 모델은 인간 없는 기술이 아닌 인간을 위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것이 미래 우주 정착지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이 될 겁니다. 패터슨은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그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래는 어느 한 국가나 민족의 단독 리더십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인류의 미래는 다양한 문명의 지혜가 융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테죠. 하지만 그 중심에 한국과 같은 문명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수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여러분, 미래 인류의 도전에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온 위기 속에서도 단결하고 혁신하는 DNA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 연구에 평생을 바친 이유입니다. 교실 뒤편에서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패터슨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강의의 결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스크린에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한국의 교훈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물어본 질문,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는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는 것을 넘어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는 것이 제 궁극적인 목표였으니까요. 교수는 다시 한번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 의심과 반감으로 가득했던 학생들의 눈빛이 이제는 진지한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첫 번째 교훈은 유연한 전통주의입니다. 한국은 5,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사회이기도 해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은 뿌리가 있기에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패터슨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기술이 공존하는 이미지들을 보여주었어요. 현대적 한옥 건축, 전통 음식의 현대적 재해석, 전통 공예와 현대 디자인의 융합 사례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한국은 항상 위기의 한가운데서 도약의 발판을 찾아왔어요. IMF 외환위기 이후 더 강한 경제체제를 구축했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K방역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런 위기 대응은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지 않나요? 다른 나라들도 위기 후에 회복하잖아요. 패터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차이점은 속도와 방식에 있어요.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전 사회적 역량을 빠르게 집중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죠. 교수는 다음 교훈으로 넘어갔어요. 세 번째 교훈은 공동체와 개인의 균형입니다. 서구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중점을 두고 전통적 동양 사회는 집단의 조화를 강조했죠. 그러나 현대 한국은 이 둘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강한 공동체 의식과 함께 성장하는 개인주의적 요소들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타났어요. 마지막 교훈은 장기적 비전입니다. 한국은 단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국가 비전을 위해 투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교육, 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오늘날 한국의 경쟁력을 만들어냈어요. 패터슨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지구와 우주를 배경으로 한 미래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이 보여준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 전통과 혁신의 균형, 개인과 공동체의 상생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진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가 경악한 한민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래 인류는 한국이 보여준 이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여정의 일부가 될 것이에요. 강의가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가 곧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 의심했던 학생들조차도 이제는 열렬히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마지막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패터슨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그들의 역사를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음식, 음악, 영화를 경험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직접 가서 한국인들을 만나보세요.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인류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학생들의 눈빛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갖게 된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이라는 그들에게는 낯설었던 나라에 대한 깊은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패터슨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강단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의 40년 연구가 마침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 순간이었어요.